소희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75년을 살아오며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다.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굴곡과 빛을 함께 품은 여정이었다. 환한 웃음이 피어오른 순간도 있었지만 깊은 슬픔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날들도 있었다. 눈물이 흐른 자리마다 또 다른 희망이 피어났고 기쁨은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었다. 이제 그는 지나온 발자취를 천천히 되돌아보며 그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에 고이 새기고자 한다.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어느 가을날, 이소희는 작은 재봉틀 앞에 앉아 마지막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눈빛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쏟는 그녀의 손끝에서는 50년 세월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참 기구한 팔자로 살았구나. 소희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48년 해방의 혼란 속에서 태어난 그녀는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딸은 대충 키우면 된다던 시절, 오빠들은 모두 학교에 보내면서도 소희에게는 여자가 무슨 공부냐,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10살 무렵부터 어머니의 누더기 옷을 뜯어 다시 꿰매는 일이 놀이처럼 즐거웠던 것입니다. 바늘과 실만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가슴 속에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소희야, 너는 타고났다. 이 솜씨로 서울 가면 큰 돈 벌 수 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소희의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그나마 가난했던 집안 형편은 더욱 기울어졌고 소희는 14살 나이에 오빠들 뒷바라지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학교는 못 다녔지만 이 손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거야. 소희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서울로 나가서 큰 양복점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19살 되던 해봄, 드디어 소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던 삼촌이 솜씨 좋은 애가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연락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소희는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가위와 자그마한 재봉상자를 품에 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건물들과 북적이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든 들려오는 희망찬 소음들이 소희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험했습니다. 삼촌이 소개해 준 곳은 부유한 집의 식모 자리였고 재봉일은커녕 하루 종일 빨래와 청소, 밥 짓기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해도 받는 돈은 쥐꼬리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언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소희는 밤마다 눈물을 삼키며 재봉상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속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반지 하나와 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소희는 용기를 내어 주인집 마님께 말했습니다. 마님, 저 재봉일 배우고 싶어요. 이 집 일도 성실히 하면서 틈틈이 재봉일을 배울 테니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뜻밖에도 마님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마님 자신도 젊은 시절 꿈을 포기했던 아픔이 있어 소희의 간절함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재봉 상자를 열고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태준이라는 아들 낳고 그 아이는 공부를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가난의 대물림은 나에게서 끝낼 거야. 그렇게 소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시간과 일이 끝난 밤 시간을 이용해 재봉 기술을 익혔고 마침내 22살 되던 해에는 명동의 작은 양장점에서 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3년 봄 소희는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습니다. 김준호는 소희가 일하던 양장점에 양복을 맞추러 온 고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첫사랑 준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그는 소희에게 첫눈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원단으로 양복 한 벌 만들어주세요. 면접 볼 때 입으려고 합니다. 준호의 정중한 말투에서 소희는 교양과 성실함을 느꼈습니다. 면접이요? 어떤 곳에 지원하시나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청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는 꼭 붙고 싶습니다. 그의 간절한 눈빛에서 소희는 자신과 같은 꿈을 향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양복이 완성될 때까지 준호는 몇 번 더 양장점을 찾았고 그때마다 소희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런 양복은 백화점에서도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소희의 마음은 봄꽃처럼 피어났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희에게 준호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소희는 축하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소희 씨 덕분입니다. 이 양복 입고 면접 봤는데 면접관들이 단정하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준호의 대답에서 소희는 그가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는 소희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소희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시겠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소희 씨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한강공원의 단풍잎이 흩날리는 저녁,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살의 늦은 첫사랑이었지만 진실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1974년 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작은 예식장에서 소희는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연분홍 한복을 입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야. 준호의 속삭임에 소희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만으로도 충분했던 신혼 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소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낮에는 양장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옷수선 일을 받아서 했습니다. 준호도 공무원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야간에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여보, 힘들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힘들지 않아요. 서로를 격려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1975년 여름 소희에게 생애 최고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준호는 소희를 꼭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가?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면 태준이, 딸이면 태희야 어떨까요? 좋아. 태준이. 참 좋은 이름이야. 임신 기간 동안 소희는 행복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매일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예쁜 아기 옷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소희의 발을 주물러주며 우리 태준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라고 속삭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과 희망으로 충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6년 3월 15일 드디어 태준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으아앙 첫 울음을 터뜨리는 아들을 보는 순간 소희는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정말 건강한 아들. 준호도 감격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 태준이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것이 마치 복숭아 같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될 거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반드시 공부 많이 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태준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성공시켜 줄게. 태준이가 돌을 맞던 날 소희는 자신이 만든 작은 한복을 입혀주며 다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이 아이만큼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테니까. 그때만 해도 소희는 몰랐습니다. 지나친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준이가 3살 되던 해까지는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승진하여 주임이 되었고 소희는 집에서 양복수선일로 부업을 하며 육아와 살림을 병행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달려오는 태준이를 안아 올리는 준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보, 태준이 영어 학원 보낼까요? 벌써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던데. 소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뭘 그리 서둘러. 우리 태준이는 똑똑하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랄 거야. 하지만 소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 못했던 자신의 한을 태준이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9년 가을 태준이가 4살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던 준호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순간 소희의 온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김준호 씨 부인이시죠? 빨리 병원 응급실로 오셔야 해요.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응급실로 달려간 소희가 본 것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준호였습니다. 여보, 여보. 소희의 부르짖음에도 준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흘 후 준호는 소희와 태준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잠깐 의식을 되찾은 준호가 소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소희야, 태준이, 교육비는 보험금으로 꼭 공부시켜. 그것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소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태준이의 천진한 질문에 차마 아빠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잠깐 멀리 갔어. 조금 있으면 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4살 아이에게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준호가 남긴 보험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지만 소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9살의 나이에 홀어머니가 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준호의 빈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태준이를 키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가 갑자기 열을 심하게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폐렴이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며칠 지켜봐야겠어요. 의사의 말에 소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태준이 아빠는 없어도 엄마인 내가 있잖아. 병원에서 태준이를 돌보며 소희는 다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절대 부족함 없게 키워줄 테니까 건강만 하자. 태준이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소희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장점에서의 경력을 살려 집에서 양복 수선과 맞춤 제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엄마, 재봉틀 소리 시끄러워. 태준이가 칭얼거려도 엄마가 돈 벌어서 태준이 맛있는 거 사줄게라며 달랬습니다. 1980년 태준이가 5살이 되자 소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태준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리 태준이 혹시 영재 아닐까? 태준이가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한글을 일찍 깨우치는 것을 보며 소희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공부 못해서 고생했는데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판사나 의사 되어야 해. 어린 태준이는 엄마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습니다. 네,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해 겨울 소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태준이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집을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야 우리 태준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학군이 좋은 동네의 전세금으로 써버렸습니다. 새 동네로 이사한 후 소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태준이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만은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돼. 내가 못다 한 꿈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겠어. 그렇게 소희의 모성애는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태준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랑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태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1982년 소희는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태준이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입학 첫날 태준이의 손을 잡고 교문을 들어서는 소희의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의 화려한 차림새와 비교되는 자신의 소박한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태준이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하게 차려입혔습니다. 태준아,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소희의 당부에 태준이는 네, 엄마.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첫 학기가 지나고 받아온 성적표를 본 소희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전체 30명 중 15등이라는 성적은 소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태준아, 이게 뭐니?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서 좋은 학교 보냈는데 겨우 이 정도야? 태준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다음엔 더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소희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태준이 성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설마 내 아들이 나만 못할 리는 없겠지. 아마 아직 어려서 그런가 보다. 좀 더 신경 써서 공부시켜야겠다. 다음 학기부터 소희는 태준이의 교육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고 주말에는 직접 태준이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엄마도 공부 못했지만 너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어? 소희의 간절한 마음은 태준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태준이가 3학년이 되자 소희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수학학원에 태준이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다른 애들은 벌써 다 다니는데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어. 한 달 학원비가 소희의 한 달 수입과 맞먹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태준이가 투정을 부려도 소희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고마워할 날이 올 거야. 엄마 믿고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태준이의 어린 시절은 공부와 학원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태준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엄마에 대한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공부 얘기만 해요?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저만 맨날 학원이에요. 너는 다른 애들과 달라. 아빠도 없는데 공부라도 잘해야 나중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소희의 대답에 태준이는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소희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우리 태준이 꼭 명문고 보내야 해. 그래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입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희는 밤일까지 시작했습니다. 호텔 청소부로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일한 후 집에 돌아와 재봉일을 하는 고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다행히 태준이는 지역의 명문고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요. 태준이의 기쁜 소식에 소희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가 해냈구나. 이제 대학만 잘 가면 돼. 하지만 태준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합격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소희의 헌신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태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비싼 참고서, 과외비, 학원비.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엄마 몸 상하지 마세요. 전 그냥 적당히 해도 돼요. 태준이가 걱정하며 말해도 소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생각해. 소희의 삶은 온통 태준이의 성공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1994년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준이는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됐어요. 대학 붙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고생 끝이구나. 이제 우리 태준이 성공한 거구나. 지난 18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희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부족해서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 태준이 대학 등록금이에요.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고개 숙여 부탁하는 것이 창피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소희의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생활비, 교재비, 교통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미안해할 거 없어. 대학생이 되니까 돈이 들지.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소희는 태준이가 미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태준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해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안정적일 것 같아서요. 소희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공무원? 그럼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회사 들어가서 경험 쌓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태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안정적인 게 최고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결국 소희는 태준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태준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공무원도 좋지. 떳떳한 직업이잖아. 그렇게 시작된 공무원 시험 준비는 소희에게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태준이는 계속 공부만 했고 소희는 그런 아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 태준이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소희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또 다른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희의 기대는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태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면접까지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불합격이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소희는 실망한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급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벌써 30이 넘은 아들이 아직도 취업을 못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소희야, 태준이는 뭐해? 요즘 대학생들 다 취업한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질문에 소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요. 좋은 데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창피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준이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면서 결혼도 하는데 저만 이 모양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늦어도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 소희는 아들을 달랬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점점 커졌습니다. 2003년 태준이가 30살이 되던 해에도 합격 소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공무원에 적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길을 생각해 볼까요? 태준이의 흔들리는 마음에 소희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해봐. 포기하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소희의 말에 태준이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력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기력도 떨어지고 젊은 수험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소희의 몸도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것이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굽고 눈은 침침해졌습니다. 그래도 태준이의 생활비와 학원비를 대기 위해 쉴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매일 밤 파스를 붙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2005년 태준이에게 변화의 기미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32살의 늦은 연애였지만 소희는 기뻤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언제 소개해 줄래? 미영이라고 해요. 학원에서 알게 됐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미영은 태준이보다 3살 어린 29살 여성으로 역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소희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며느리감으로 적당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태준 씨가 늘 어머님 자랑만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미영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소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전세로만 살아왔던 소희에게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요즘 시세로는 최소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전세라도. 3억이라는 금액은 소희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고작 5천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준이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이 나이에 장가도 못 가면. 고민 끝에 소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들의 결혼을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태준아, 엄마가 어떻게든 집은 마련해 줄게. 좋은 사람 놓치면 안 되니까. 엄마,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가 뭐야? 내 아들 결혼인데. 소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2006년 소희는 평생 모은 돈과 은행 대출로 마침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아들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순간 소희는 뿌듯함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후퇴할 곳이 없구나.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태준이의 감사 인사에 소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소리 말고 빨리 좋은 곳에 취업해서 효도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2007년 봄 태준이와 미영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희는 아들의 결혼식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태준이가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결혼 비용까지 대느라 소희의 통장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태준이도 결혼 후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미영이도 착실한 며느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의 말에 소희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어도 태준이는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고 미영이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소희는 점점 눈치가 보였습니다. 2015년 태준이가 40이 되던 해에 소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태준이가 이미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시험 그만둘래요. 나이도 많고 계속 떨어지니까. 뭐라고?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소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 돈이 마지막이다. 아파트라도 사줬으니 이제는 정말 끝이야. 지난 20년간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가 공무원 시험을 포기한 후 소희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40살이 넘은 아들이 변변한 직업 없이 아내와 함께 집에만 있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태준아, 그냥 아무 일이라도 해보지 그러니? 편의점 알바라도. 엄마, 제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편의점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의 자존심을 이해하면서도 소희는 답답했습니다. 그나마 며느리 미영이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요청할 때마다 소희는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 도와주었습니다. 2018년 소희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당뇨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혈당 수치가 너무 높아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소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입원비도 부담이었지만 일을 못하는 동안의 수입 공백이 더 문제였습니다. 태준아, 엄마 입원하는 동안 생활비 어떡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알아볼게요. 태준이는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희가 입원한 사이에 생활비가 더 부족해졌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한 소희는 더욱 무리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갚고 그동안 못 벌어들인 돈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몸조리 좀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의 걱정에도 소희는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9년 어느 날 소희에게 뜻밖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없으세요? 그 같은 동네에 사는 박 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투자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투자를? 아니에요. 요즘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 수익이 꽤 좋던데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소희였지만 박 씨의 계속된 권유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 수익이 나온다니까요. 1천만 원 넣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저는 벌써 6개월째 받고 있어요. 고민 끝에 소희는 평생 모은 돈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라도 태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손주가 태어나면 돈이 필요할 텐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달에는 정말로 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보시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박 씨의 말에 소희는 신이 났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네요. 소희는 추가로 5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 되던 달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지만 소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투자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소희가 투자한 1,500만 원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니. 소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 씨도 피해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당했어요. 제 돈도 다 날아갔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소희의 건강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 3회씩 투석 받으셔야 해요. 치료를 게을리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소희는 절망했습니다. 투석 치료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투석을 받는 동안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소희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태준이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엄마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라며 손을 벌렸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아들의 말에 소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20년 추석이 다가오던 어느 날 소희는 마지막 남은 돈 300만 원을 들고 태준이 집 앞을 배회했습니다. 우리 태준이라도 보고 싶어서. 하지만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태준이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소희는 반가웠습니다. 우리 아들, 오랜만이구나.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어요. 5천만 원만 빨리 보내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 소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리 태준이가 그런 일을?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끌려가면 어떡해요? 아들의 절규에 소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소희에게 없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지금 5천만 원은 없어. 300만 원 정도는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빨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소희는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 속 태준이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희도 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돈이었지만 아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족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소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전화는 진짜 태준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또 속았다니. 소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절망감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소희는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퇴원 후 소희는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월세도 밀려서 집에서 나가야 했고 치료비는 계속 나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선 소희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준이를 다르게 키웠을 텐데. 그렇게 한 달을 버티던 어느 날 소희는 마지막으로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나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바쁜데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준아, 엄마가 지금 정말 힘들어서. 또 돈 얘기죠? 엄마, 진짜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야, 얘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는 왜 이래요? 우리 부부도 살기 힘든데.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고요. 혼자서 해결해 보시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소희는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몇 주 후 소희는 거리를 방황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몸은 점점 약해져 갔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늦가을 소희는 라면 한 봉지를 사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쥐고 구멍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거리 생활로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죽으면 안 되지.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죄송합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소희가 뒤돌아보려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충격으로 넘어진 소희를 보고 운전자가 급히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제가 운전하다가 실수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소희를 부축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소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안 됩니다. 병원부터 가보시죠.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남성은 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서두르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현우는 소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2, 3주 정도 치료받으시면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현우는 소희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합당한 위자료도 지급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희는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박현우 변호사,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현우는 소희의 남루한 차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늙은이에요. 소희는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소희에게서 범상치 않은 품격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희는 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비를 정산하러 간 것이었지만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억울한 일들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불편한 곳은 없으시고요? 현우는 정중하게 소희를 맞았습니다. 호화로운 사무실에 들어선 소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속으로 중얼거렸다. 변호사님,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다른 부탁이 있어서예요. 소희는 용기를 내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에게 준 아파트와 그동안의 서러운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소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드셨겠군요. 현우는 소희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소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쉬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임료는 얼마나 될까요? 소희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몇 천만 원의 수임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상황을 보니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머님,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변호사님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현우의 제안에 소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것까지는 없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날부터 현우는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태준이에게 준 돈의 성격, 증거자료, 증인 등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소희도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뒀던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어머님,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현우의 말에 소희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가능할까요? 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소희와 현우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현우는 소희의 인생 철학과 강인함에 감명받았고 소희는 현우의 따뜻한 인격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어머님이 잘 키우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어머님처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겪었던 어려움,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변호사님도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희는 현우의 정장 재킷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변호사님 옷이 찢어졌네요. 아, 언제 찢어졌나 모르겠네요.
새로 사야겠군요. 새로 사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어머님이 바느질을 하시나요? 네, 젊었을 때 양장점에서 일했거든요. 소희는 현우의 재킷을 가져가서 완벽하게 수선해 주었습니다. 찢어진 곳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솜씨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새 옷 같아요. 현우는 소희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실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나이가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손도 떨려서 예전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아직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현우는 소희에게서 단순한 의뢰인이 아닌 존경할 만한 어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도 현우에게서 진정한 의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소희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저편에는 태준이와 미영이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소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원고 이소혜 씨, 피고에게 제공한 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현우가 차근차근 질문했습니다. 대여금입니다. 아들 결혼시키려고 잠시 빌려준 돈이에요. 나중에 갚겠다고 했거든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소희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소희가 평생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현우는 일기장을 들고 법정에서 낭독했습니다. 1976년 3월 15일 태준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2006년 5월 20일 태준이 결혼 자금으로 3억을 빌려줬다.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일기장의 내용이 낭독될 때마다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그 일기는 소희의 모성애와 희생을 증명하는 산증인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태준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돈이 어떻게 대여금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증여 아닙니까? 하지만 현우는 준비된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무직 상태였고 원고는 생계를 위해 극한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억이라는 거액을 그냥 줄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소희가 태준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빌려준 돈 천천히 갚으면 돼.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생활이 어려우면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태준이는 증인석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그냥 하신 말씀이고, 그냥 한 말씀이라면 왜 답장으로 알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까? 현우의 날카로운 추궁에 태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을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소희의 마음을 아는 듯 현우는 법정 밖에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바로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겁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희의 인생 이야기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평생 희생한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한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론은 대부분 소희를 지지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으면 아들을 고소했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은혜를 모른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태준이에 대한 비판도 거셨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소희에게는 진정한 해방의 날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뿐만 아니라 소희를 응원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 김태준은 원고 이소희에게 3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또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소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승소였습니다. 평생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현우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희는 현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이는 패소 후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하지만 소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해. 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후 아파트명도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태준이와 미영이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소희는 아파트 앞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준이의 처량한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마지막에 태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태준아, 늦었지만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봐. 소희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의 피로를 풀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랜만에 한우 등심을 꺼내며 참 오랜만이구나라고 혼잣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교회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연 속에서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현우는 가끔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소희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욱 의미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이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손주 소식에 소희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엄마, 언젠가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아,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다만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소희의 말에 태준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서야 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태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손주가 생긴다고 한다.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기쁘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다. 남은 인생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는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은 꽃잎도 아름답구나. 70 중반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소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3년 후 소희의 전원주택에는
작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준이가 2살 난 손주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할머니, 아이가 소희에게 달려오자 소희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태준이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소희의 용서에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소희에게 아들 같은 존재가 된 그는 어머님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